자, 이제 근대 개혁 운동의 범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죠, 여러분들? 그 중단원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바로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 됐고, 개항이 됐으니까 외국 세력들이 물밀듯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대응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사발통문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게 좀 주입식이긴 합니다만, 전봉준과 사발통문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이게 대부분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뭐 갑신정변도 있었고요. 전봉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또 뭐 갑오개혁, 또 을미개혁, 을민혁까지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1884년이다. 이거는 절대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1884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위에다 쭉 썼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1863년 대원군의 집권, 약 10년 후 1873년에 고종의 72년 내지는 뭐 73년 연간의 고종의 친정 시작, 그로부터 10년 뒤 1882년에 이모군란, 그로부터 2년 뒤 1884년에 갑신정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냐? 자,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자, 고종의 친정이, 직접 정치, 친정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집권했다 그랬죠? 민씨 일가가 집권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민씨 일가가 처음에는 어떤 성격이요? 개항 플러스 개화를 주장하는 되게 진보적인 세력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보수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모군란이 땅 터지고 나니까 이 개항과 개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최악의 목적지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태였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개화, 개항을 같이 추진하던 누구들? 개화파 내지는 젊은 관료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기득권 유지 때문에, 아시겠죠? 기득권 유지 때문에, 요 세력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파의 분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것도 좀 이 표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화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는, 요즘 장마가 심한데 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자,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는 개화 방법을 둘러싸고, 자, 요 개화파가 분리되게 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나눠졌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온건개화파의 모델은 양무운동, 즉,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동도 서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거다. 동양의 도덕과 서양의 기술, 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좀 알아주시고, 반면 급진개혁파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의 내성과 연석과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정부가 개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자. 돈이 없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정부의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했는데 생략된 게 뭐다? 여러분들? 기득권 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이 개화파들이 나중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이렇게 급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급진개화파였던 김옥균이 빚지자, 이게 빚이에요, 빚. 빚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개혁하자라고 했는데, 자, 빚을 통해서 개혁하면 누구한테 예속돼요? 빚을 그러니까 나라나 어쨌든 사람한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위축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위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때를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때를 기다려서 했어야 되는데 굳이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그 무리수가 바로 이 갑신정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청나라가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군대의 일부를 철수한 것. 자, 이게 베트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트남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일이 있고 나니까, 자, 우정총국,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 우체국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축하연을 여는데, 그래서 그 연에서 정부 주요 인물들을 처단합니다. 이게 대부분 민씨 일가가 되는 거죠.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과정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갑신정변에서는 주장했던 게 뭐예요? 자, 김옥균이 주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김옥균 아까 전에 누구랑 친하자고 했죠? 일본이랑 친하자고 했잖아요, 일본. 자, 그러니까 일본과 친해져야 되니까 누구랑 멀어져야 돼요? 청나라랑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4대 폐지, 문벌 폐지, 조세제도 개혁 등 여러 가지 정강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두면 좋지만 요 나온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갑신정변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까? 개화파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게 3일 만에 실패로 떠나고 청나라의 개입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때 당시에 한양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일본의 사주를 받은 개화파가 임금을 핍박한다. 이렇게 알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신정변이 근대 국가를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개화파가 반감을 사게 되는, 개화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싫은 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는데 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 분노,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하고 백성의 분노가 일본 공사관을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에 태우게 되다 보니까 한성조약을 맺으면서 조선과 배상금을 얻어내고, 그리고 텐진조약을 맺으면서 청일 양국이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미리 알리자라고 이렇게 조약까지 맺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열강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청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고 일본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언급은 됐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이 러시아 자, 이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여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고요. 누가? 이것도 민씨 일가가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민씨 일가가 주도를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러시아를 싫어했던 영국이 이걸 막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참 이게 다사다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러시아는 왜 청나라를 견제해 줬을까요? 부동항이라고 하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동학농민운동 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용어로 또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갑오, 육식갑자에 따라서 갑오 농민전쟁, 그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갑오 농민전쟁, 동학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자,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갑오 농민전쟁은 농민들이 수탈로부터 저항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개혁 운동, 이 사회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 용어라면 동학난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 집단의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여기는 두 가지 다 들어있죠. 동학도 들어가 있고 농민운동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띤 운동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왜 이 종교는 차별받았을까요? 성리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항 이후의 상황 굉장히 힘듭니다. 배상금도 내야 되고 곡물도 유출되고 탐관오린 계속 수탈하고. 왜? 이건 없어졌지 않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 이후에 민실가라 그랬죠? 얘네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탐관오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했지만 증가했다. 이 상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과 일본이 경제적 침탈을 계속하니까 특히 일본 상인들이 쌀을 계속 수입해 가니까 쌀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 방공령이라고 해서 곡식을 방어한다라고 하는 이 방공령을 내려지게 되지만 오히려 배상금만 물게 되었다. 뭐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빌미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세 확장 과정은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핵심은 그겁니다. 최재우라고 하는 교주가 그러니까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명을 벗겨주세요 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집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탐관오리를 처벌을 주장하는 이 보훈 집회 때부터는 이런 농민운동적 성향이 추가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돈 주고 사가긴 하는데 계속 사가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은
공급도 공급이지만 수요도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하거나 많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합니다. 네, 폭락.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조병갑 아저씨가 괴롭혔다. 그래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관할을 습격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봉기를 주도한 사람만 가혹하게 탄압하니까 다시 한번 이 저항이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나오죠, 여러분들. 사자성어.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국, 안민, 제폭구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반봉건, 즉 탐관오리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여기를 점령하고, 정부는 똥볼 차는 거죠. 요청하고. 그러니까 텐진조약 때문에 누구까지 들어와요? 일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이게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힘드니까 정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전주하약을 맺죠. 자, 이 전주하약을 맺으니까 조선에 누구누구 들어왔어요? 청일이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참 웃깁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주하약을 맺으면서 농민들도 한 번 당했잖아요. 저항했는데 해결하는 과정이 영 시원치 않으니까 이번엔 집강소라고 하는 새로운 연락 기구를 만들어서 지방 자치기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지도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적으로 좀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 청일전쟁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봤을 때 이러다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라 이제는 반외세적 성격을 갖는 거죠. 청나라 일본 애들 다 나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농민군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군이 모여서 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여기서 보게 되면 일본 애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이 일본 애들을 내가 물리치겠어 라고 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주 우금치 언덕에서 열심히 전투를 했지만 결국 패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였던 이 전봉준 아저씨도 체포를 당하게 되고 결국 농민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 탐관오리 처벌, 조세정책의 개혁 등 여러 가지 이 반봉건 운동, 이건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 반외세한 이 민족운동은 어느 정도 실패를 했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후에 이걸 다 진압하고 나서 발생했던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이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심은 그거죠. 1차 봉기는 반봉건,
네, 반봉건이다. 즉 뭐예요? 탐관오리 처벌. 그리고 일본 세력의 요게 반봉건이고 요게 반외세입니다. 그래서 외국 세력을 반대한다. 그래서 성격은 뭐예요? 네, 반외세, 반봉건의 농민운동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